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분이 4개, 5개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부터 질문지를 읽어드리고 또 답할 선생님들을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이 안 되는 경우. 윤영준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란 72년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 이게 이제 한국은 이미 그 중국과 러시아 이 진적에 수교를 했는데 북한은 북이 일강, 근데 북미 간의 수교가 이게 지금 막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수교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이런 균형의 유연 회원국, 다시 말해 아마 북미 북일 수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에 제의하면 좀 어떠냐라는 의견이신데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이게 안 되네요. 또 질문은 한반도 주인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특히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서 남북 당국 간의 물밑 이런 걸 위해서 남북 당국 간의 물밑 교류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효율적인 비밀 접촉의 방법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던 양부진 교수님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측 당국의 목소리 접근을 위한 평화, 반전, 남북 평화협정 추구 시민단체들의 효과적인 행동 실천은 어떠해야 되는 액션 플랜. 이거 뭐 어려운 건데 이 문제는 그 이장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또 이따가 똑같은 걸 갖다 결론에 말씀하실 것 같으면 결론에서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 주민연대 김창수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대미 대북 정책이 있는데 이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어하며 북한의 핵무기 완성 시간을 이게 이제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정책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지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김준영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국 선생님은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좀 주대 있게 지금 뭐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인데 주체 사관으로 살자 이렇게 하셨는데 북한이 주체 사관이라는 사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 뜻과 전혀 다른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거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은 하여튼 저공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사드는 150km, 300km 상공의 미사일을 저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드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다. 미국의 야심은 중국과 여차하면 전쟁에 쓰려고 미리 설치하는 것이라면 문 대통령은 절대로 사드 설치를 철회해야 된다. 북의 김정은은 연도교수에서 남북 북미 대화를 제의했다. 북은 핵을 자위수단으로 가까스로 생산했기에 절대 핵폐기를 하지 아니한다. 한미는 핵폐기를 전제로 하면 대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화가 하지 않겠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건으로는 대화 제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건 이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 이 영역은 김동엽 선생님 건데 예, 주장하신 거니까 답변을 뭐 하실 분 하셔야 되지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대 선생님께서 김준영 교수한테 군사적 충돌 위기 탈출 전략은 한반도 동북아의 공존이냐 공멸이냐를 주변국들의 실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요? 이게 동북아의 공전이냐 공멸이냐 군사적 충돌 위기 탈출 전략을 한반도 동북아의 공전이냐 공멸이냐를 주변국들의 실리와 이해관계로 어떻게 보는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여튼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있네. 김동엽 선생 사드 배치도 주변국들의 손익을 분명하게 봐야 하는데 사드 배치 주변국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진보 정권이 쭉 이어졌다면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면 오늘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거는 양무진 선생님께서 한번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막 온 질문이 있습니다. 노정선 교수님께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노정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아주 명확하리라고 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어 갈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분 선생님께서 질의가 아니라 주장성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자 선생님, 그 다음에 유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시경 선생님은 평화협정 체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드 문제가 핵무기건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기자 선생님은 통일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의 최고 모습이 통일 국가인데 분단을 걷어내고 적폐청산을 청산하는 것도 이 통일 국가다.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통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물밑 접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밑 접촉은 이 의지의 문제지 방법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뉴욕 채널이 있고 베이징 채널이 있고 또 그리고 민간급의 채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중재자 요청 이런 걸 해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있는데 지금까지 만약 안 됐다 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 물밑 접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이런 것이 좀 있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제 개성공단 금강산 예를 들어 가지고 금강산 개성공단은 그 남북 하이 협력의 상징이지요. 또 그리고 이것은 평화 협력 더 나아가서 통일의 기반 조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다.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단계가 좀 더 진전된 뭐 남북 연합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연합의 그 전초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성공단 금강산 이것이 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특히나 우리 이정석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성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책 감사, 정책 청문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야만이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서 법제화뿐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3분 내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인데, 첫째로는 무조건 이북 물건을 사자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 제재하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북한 물건이 남한에 올 수 있는 게 뭐 수십만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담배 들고 나왔지만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많이 생산되는 게 이제 채소, 산나물, 더덕 뭐 이런 겁니다. 북한 채소는 비교적 이제 독약 같은 거 안 치고 뭐 요즘에 이상한 독약 치잖아요. 안 치고 그냥 산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몸에 좋습니다. 이걸 갖다 먹는 운동을 하고 또 조개나 해산물 이건 이제 유엔에서 지금 그 수출 못하게 묶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조개나 해산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팔아가지고 중국이 중국제라고 붙여가지고 남한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닭고기는 못 먹는 거니까 북한 조개를 많이 먹자. 또 한복을 요즘에 한국 여성들이 많이 입고 고궁에 들어가는데 그 빌리는데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양 가면 2만 원이면은 아르웨이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옷을 많이 사다가 입자.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알아야 돼요. 문화를 자세하게 알면 뭐 얼마든지 할 게 있고, 그거는 누굴 통해서 정보를 얻냐 하면은 3만 명의 탈북자들하고 좀 친구가 되면 다 알려줍니다. 3분 됐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게 핵을 어떻게 포기하냐, 북한은 핵 포기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또 핵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논지가 그거와 다르지 않다고 분명히 봤을 겁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둘 것이냐,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여기서 결론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둬야 되고 인정해 둬야 되고 그냥 통일하면 우리 거다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 자리가 필요 없다고 봐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옆에 뭐 경제 공정체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요? 방금 말씀하신 물건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은 경제 공동체인가요? 그냥 외국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라는 것이 과연 경제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림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 그림만 잠깐 4분이 되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핵이라는 겁니다. 미래핵이라는 건요 아직 없는 핵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향후 고도화해야 될 질적인 향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소형화를 시킨다든가 좀 더 멀리 보낼 수도 있다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이 필요한 거죠. 추가적인 핵시험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핵이라는 건 뭐냐? 양적 증가예요.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플루토늄이면 아마 한 50kg 정도 있다면 핵탄두를 한 10개 정도 갖고 있겠죠? 예, 있겠죠. 그런데 이 핵이 농축을 계속하는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로 현재 핵의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중단시키는 게 바로 동결이에요. 그게 유해와 동결의 차이죠. 예, 차이죠. 설명이 되죠. 그러면 과거 핵은 뭐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북한의 10개의 핵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10개가 20개가 되고 30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핵과 현재핵과 과거엔 이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동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면 동결 과거에 선배님들이 하신 것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 목소리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번 잘 하셨다고 하고 너무너무 그거에 대한 것을 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우리 선배님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승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계승이지 답습은 아닙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하고요. 동결에 대해서는 동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동결을 당연히 가야 돼요.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 다음에 동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동결을 입구론으로 이야기하셨던 거죠. 동결이 입구론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사실은요. 동결은 입구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결을 입구론하고 동결의 조건이 동결을 해야만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조건을 겁니까? 저는 유해조차도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죠. 예, 저는 그래서 대화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사드 배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드 배치 주변국 손익 왜 우리가 주변국 손익을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손익을 고민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변국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한테 닥친 우리 손익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드를 갖다 들어오고 있는데 뭐다 저렇다 저는 그런 것은 너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스스로의 이 사드에 대한 사드가 과연 뭔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조차도 우리가 손익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의 손익계산을 하고 레드라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혁 교수님 말씀 통해서 좀 명료해졌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동결을 갖다가 입구로 했을 때는 그러면 무슨 동결이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근데 대화를 해야지 동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아주 명료해졌고요. 김주현 교수가 너무 명료하게 하는데 답을 명료하게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장희 선생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제목 자체가 탈출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모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모든 행태, 역사도 지금 현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체들이 어떠한 철학과 신념을 확고히 갖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주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여타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역사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우리가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볼 적에 그 역사에 살고 있는 그 주체들, 그 당시로서는 또 뭐 왕조 시대니까 소위 왕권 중심의 그 사람 지도자들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또 공적 가치를 갖고 이웃 국가와 지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얘기했지만 82년 베를린에서 동서독이 아주 긴장이 되었을 때 사실은 미국은 서독에 사실 퍼싱2를 배치하겠다고, 그리고 또 소련은 SS-20을 설치하겠다 해서 완전히 독일이 두 번째 다시 전쟁의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본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 인구 21만 밖에 없는 도시에 주말에 유럽에서 세계에서 몰려온 평화운동가들이 61만이 에워싸버렸어요. 그 당시에 3인당의 당수였던 스미더 수상이 소위 말하는 더펠 베시로서 더블 레졸루션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밸런스 파워, 양쪽이 이렇게 되면 평화가 유지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국 긴장을 더 만들고, 그것이 결국 강대 국가들에게 유럽을 다시 주도권을 뺏기는 이런 속에서 결국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 때문에 그걸 바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과 공적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내 자신도 반성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드 문제가 얼마만큼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국제사회에 교육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받은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미국 정부에게, 국제사회에, 유엔에, 우리 국민에게 확고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받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혁 박사 그 부분이었군요. 저도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근데 조금 동결을 전제하는 게, 동결이 나온 이유는 비핵화를 목표가 입구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대화를 하면서 1차적 목적으로 동결을 하자는 뜻이었지, 동결을 다시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김 박사가 의심할 만큼 최근에 그 언술은 마치 전제 조건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CSIS에서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아마 그건 상당히 후퇴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저도 무조건 대화를 하고 일단 동결이라는 낮은 단계의 기대치를 가지고 비핵화는 최종 목적을 하는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동결은 이종석 장관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입구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미국이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이나 북한이 원하는 당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미국의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미국 입구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해 불식으로 들어가면서 입구론이 틀어져 버렸다, 잘못 입구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이래경 선생님 부분은 저는 대부분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끝까지 가면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다든지, 한미일 군사동맹이 사실상 삼각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하부구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제가 참 대부분 제가 동의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 주장을 약간
뭐 오해하신 건지 왜곡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상시적 위기를 수용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기까지 들면서 그렇게 살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런 상시적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의 분석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정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역시 그 열정과 그것을 상당히 제가 높이 사지만 많은 부분 그 열정이 빛나기 위해서 팩트 부분이 너무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이 채널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외무장관이 뉴욕에 있을 리도 없고요. 하스나 스나이더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 분의 양문진 선생님 코리아 패싱,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실은 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지만 이 프레임 때문에 그것을 과장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 부분 전적으로 저는 우리 이종석 장관님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왜 숨어 있는지, 이 역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아예 NCND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걸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아마 그런 것이 정해진 것 같고요. 윤현중 선생님 말씀하신 북미 수기 북일 수기의 여부요. 저는 결국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저는 북미가 핵 문제는 우리가 견인해야 되지만 결국 북미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김창 선생님 말씀하신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만 대화가 열린다.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는 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핵화라는 목표는 절대로 바꾸지 않되, 우리가 북한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을 일정 정도 또는 일정 기간, 그러나 사용하지 못하지만 보유를 인정하는 과도적 단계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거 없이 어떻게 진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대, 좀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만약 제 이해가 맞다면 결국 이 동북아의 공존공멸이 달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북한도 달라졌지만 중미 갈등 구조에서 이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가 지금 뭔가 모르게 모순적이고 왜곡됐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나 전체적인 국제사회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접근법은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됐는데 한 15분 정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지금 제가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결론은 뒤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와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고 있다. CNN 여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and who loaded 했는데 이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얼버무렸어요.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maximum presence engagement죠. 어떻게든 칼을 들이대서 협상하는 대로 오겠다는데 그건 되질 않죠. 한국 해야 되는 것은 maximum engagement, unconditional engagement입니다. 무조건 포용이죠. 한자로 얘기하면 유능제강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2공단, 국제투자공단을 만들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다 투자하는 국제공단을 만드는 게 평화의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 양문진 교수님 계시면 사실 저는 정부도 고려하면서 시민사회도 고려하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신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충분히 방안들을 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한 가지 방안을 더 내는 것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아까 드렸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한테는 운동 경험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 여러 가지 실패도 있지만은 뭔가 이게 통일 대통령 같은 어떤 느낌이랄까, 경험이랄까, 그런 신뢰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어떤 내공을 가지고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들 말고는 빚진 게 없지 않습니까? 촛불 시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운전을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는데 특사도 과감히 교환하시고 남북 정상회담도 과감히 제기하셔서 제대로 운전을 하시는 운전수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필요한 거는 실천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토론 시기에 마지막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의사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또 플로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장희 선생님의 그 발표문에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미국에 대한 요구, 예방전쟁, 선제공격,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말폭탄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이 정부가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다든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 토론자들은 2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 그런 제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표자들은 4분씩 해가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다 버무려가지고 결론입니다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또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민족 내부의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핵과 관계없다. 혹시나 대북 제재와 관계된다 하면은 그 제재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보다도 오히려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남북한 합의해가지고 뭔가 복귀하는,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 외에 기타 다른 식으로 하면은 남북관계, 우리가 남북에 주도하려면 대화와 교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할 수 있는 치더라도 대화 속에 교류가 안 되면 신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류에서 가장 기본이 민간급의 교류와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 경산인데 이것마저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면 저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는 NCND 이러한 하나의 그 발굴보다도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설득을 토대해가지고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뭔가 대북 제재 이것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흔들기를 우리 시민들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트럼프는 좀 돈키호테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유도해서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지어라. 그러면 돈 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미국이 하는 경제 제재를 허물어뜨리자. 그리고 아까 그 외무부 장관이 뉴욕에 와 있냐 그러는데 이번에 유엔에 강연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냉면을 좀 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작전권은 문재인이 행사하고 우리 군은 문재인의 명령에만 순종한다. 이거를 결심을 하게 하고 시민은 아까 북한 생산품을 최대한으로 사서 사용해 주자. 채소에서부터 나물에서부터 수산물까지.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라. 어떤 걸 불복종하느냐? 미국 물건을 사지 않기 운동을 해서 사드를 꺾어버리자. 이렇게 상관적인 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사실 뭐 거의 10년 가까운 남북 대결 정치 펼쳤죠. 그들이 정치한 유일한 근거는 분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민생을 살폈습니까? 단지 분단 하나로 먹고 산 기생한 정치 세력이죠. 척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조미 간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미중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지켜보는 것 말고는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남북 대결이 동북아 대결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국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운전합니까? 운전이란 게 악셀을 밟을 때 운전이 되는 거지 그저 맨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서 운전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운전해야 됩니다. 운전하려면 말 그대로 한미동맹, 북은 조중혈맹 거기에 디디고 발을 디디고서 어떻게 운전이 됩니까? 남북동맹 그거 벌써 박정희가 민족 대단결이라는 걸로 예전에 벌써 7.4 공동성명에 냈습니다. 6.15 공동성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냈습니다. 지금 처음 내는 거 아닙니다. 박정희도 냈고 김대중 대통령도 냈던 그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 촛불 시민을 믿고 과감히 운전하시면 됩니다.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평화통일 운동을 힘있게 펼치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작은 얘기를 전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한테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북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김연희 씨 돌려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북한이 현재 시민사회가 반복하는 걸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링버 식당에서 탈북교육한 12명의 여종업원 보내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어떻게 남한 정부가 그런 짓을 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12명 여종업원 무조건 북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혹시 그 중에 남쪽에 살아보니까 좋다 남겠다 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제3의 확인을 받아서 이러니 이 여성은 남한에 남는다. 그렇지 않고는 김연희하고 12명의 탈북 유인한 범죄를 해서 남한에 데려온 12명의 여종업은 반드시 북쪽으로 돌려보내도록 우리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한테 반드시 요구하고 저기 해야 됩니다. 이상. 김동혁 교수님. 예, 요즘 운전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항상 운전론 이야기하면 우리 김정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운전수가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옆에 내비게이션이 제일 힘이 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힘들게 운전을 하려고 할 이유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 놓지만 제 그림은 답은 아닙니다만은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맵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운전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교한 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페리 프로세서와 같은 어떤 페리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위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요. 예, 그 행위자로서 들어가서 나머지 세 사람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 이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뀐 현실, 북한에 바꾼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바뀐 현실, 그다음에 동북아에서의 미국 우선에서 미중의 관계로 바뀐 이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10년 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접목된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 로드맵을 손에 쥐는 것이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재와 대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 이야기하시는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데 병행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병행이에요. 딱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병행이 맞습니까? 병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냥 제재를 하는 거죠. 병행,
예, 그런 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병행이라는 말 그대로 제재와 대화라는 것이 병행이라는 그 말만 지키더라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분들에게 제가 뭐 오늘의 소회를 제가 솔직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진보적인 지형도 아니고 또 보수적인 지형도 아닙니다. 저는 굳이 따지고 하면 그냥 쓴소리하는 아까 옆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아파하는 게 뭐 경남대학교가 적폐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적폐학교 교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적폐학교 교수로서 뭐 타도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적폐학교 교수가 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내시는 목소리가 과연 어느 한쪽에 있는 목소리냐 아니면 우리의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목소리냐 내 잘난 척하는 목소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정말 이 시민사회가 한쪽의 시민사회가 아니라 전체가 합쳐질 수 있는 목소리 다양성을 아껴줄 수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만 사드 문제는 왜 안 풀리냐 미국이 시민사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사드 찬성 이쪽에서 반대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나눠져 있는데 미국이 그래서 까이보는 거예요. 예. 미국이 까이보고 중국이 까이보는 겁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하나가 돼 보십시오. 어디 감히 미국이 까이보고 중국이 까이보겠습니까? 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모두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마음. 첫 번째는 걱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력감, 세 번째 분노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결론으로 또 두 가지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복잡하고 출구가 안 보이고 입구조차도 안 보일 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나죠. 하나는 포기, 무력감. 다 포기하지 뭐 우리가 안 되는데라는 한 극단과 또 다른 극단은 희망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겠지.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다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저는 제 구도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미중 역할 분담인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북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만 변한 게 아니라 특히 미중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엄청난 과제를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이걸 풀어낼까, 어떤 외교를 가지고 풀어낼까 정말 간단치 않으면서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큽니다. 단순히 사대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중이 한반도에서 기싸움을 하고 상대방을 믿지도 못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중미 관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이거나 친구였지 영국과 미국처럼 친구거나 소련과 미국처럼 적이었지 적이자 친구인 이런 관계를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상대방을 규정하기 위해서 간보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 간보기가 때로는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강요해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이들을 이겨낼까가 보통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고차 방정식도 결국은 1차 방정식을 풀음으로써 고차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동원하고 설득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동시에 우리가 과감한 제안을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만 과감한 제안,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뭔가 우리가 던져지는 과감한 제안을 북한에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뭔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더 볼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게임 체인저가 늘 전쟁이라고만 결론 내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업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게임 체인저다, 레드라인이다, 다 전쟁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게임 체인저는 대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참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조금 결론적인 조금 아우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촛불들이 이 역사의 시점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 글자 그대로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독점 재벌에 의한 적폐, 권위주의적인 권력구조에 의한 적폐, 언론 사회적인 적폐,
마지막으로 72년 분단 구조에 의한 적폐. 저는 이 네 가지 적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 적폐가 가장 주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72년 동안 분단 적폐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단 국가에서 분단을 이용하여 그 밑에 기생한 수많은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 그리고 반역사정의 등등 수많은 모순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또 주변 국가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놀았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거고, 일본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65년 소위 한일협정 체제, 과거 식민지를 이용하는 이런 체제들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72년의 분단적폐 청산, 이것이 최우선 과제로 촛불로 형성된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우선 삼아야 된다. 그러면 분단적폐의 핵심이 뭐냐? 냉전 문화예요. 각 곳에 옳은 주장을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의견 다르면 빨갱이다 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도 이번 촛불 상황에서도 굉장히 친한 친구도 울산에서 아무개 그날 서울 있나? 이러고 서울 있다. 그래 오늘 울산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난 광화문에 토요일에 있는데 어디 있냐니까 태극기 부대와 더불어 남대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내가 고대법대 6구 회장이에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99%가 전부 그쪽 얘기입니다. 난 회장이지만 내가 공지사항 외에는 내 멘트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분단적폐의 가장 핵심이 냉전문화, 냉전의식, 그리고 소위 냉전법령, 이게 코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우리의 평화교육, 통일교육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딱 이게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촛불이 원하는 분단적폐를 청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는 한마디를 해야 된다 이게요. 저는 8.15 이번 경축사에서 참 좋은 말씀 참 많았어요. 특히 남북관계, 국제사회 좋은 얘기, 특히 역사 정의에 대해서는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양심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8번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적폐에 대해서 꼭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 통일교육, 평화교육에 좀 핵심적으로 좀 이제 나서고 국민 계도에 나서라 요 한마디를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미 관계가 이게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있을 고비고비마다 미국은 항상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1906년 가스라테부터 1910년 울산 넉약,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부터 65년 한일협정 체제부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균형되게 미국을 우리 국민들도 보아야 된다 이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고 주한미군의 위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의 바로미터가 뭐냐? 1953년에 만들어진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일본은 52년에 미일 안보 조약이 만들어진데 그 조약이 57년에 개정이 되고 61년에 개정이 돼서 오늘날 미일 관계의 미군 문제의 위치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호방위 조약의 하위 체제인 소파 협정, 사드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문재인 정부는 좀 겉으로만 그냥 놓으라 한다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 TF팀을 만들고 연구팀을 만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많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인 주장을 갖고 우리가 대들면 그 사람들도 다 그걸 들어줍니다. 과거 냉전 논리에 의해서 미국을 비판한 것은 무조건 우리 국익과 빛이 되고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선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어요. 6.15 선언 그리고 14정상 선언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사실 남북 대화를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 유엔 본부에 가서는 유엔 제재에 제일 먼저 보수 정권 모 대통령이 앞장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남북 관계의 대화 그리고 포용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 요구합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름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 별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8조에 의해서 평화 조정 기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합적인 말씀을 감명 깊게 이장희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우리가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촛불이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3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이 국민혁명에 의해서 오늘을 이루었고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다원주의가 확장된다는 뜻이고 나와 다른 이념에 대한 관용성이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포용성이.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전해오고 성숙해오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관용도는 점점 더 좁혀져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재 모순이다, 분단. 그런 점에서 냉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말씀하신 내용, 이 귀중한 말씀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 다른 백년 연구소, 평화통일 시민연대 주관한 이 단체들에서는 이제 아마 여기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그걸 좀 활용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또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만 제가 사회자로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시간을 끌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고 북한이 이런 사이에서 저는 이 말만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말만큼 비겁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뭐 조그마한 정부의 경험도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 우리가 사는 생존의 터전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것 같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일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문제니까. 누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고 중심을 갖고. 그런 점에서 저는 보다 더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대해야 되고 또 북한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로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는데요. 더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은 역시 방청객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십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